게임의 여왕 소개. 시드니 셀던의 게임의 여왕은 한 가문의 100년에 걸친 야망, 복수, 사랑, 배신, 그리고 권력 투쟁을 그린 대하 드라마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한 여성의 불굴의 의지와 그에 대한 집착, 타락, 야망을 위한 희생 등이 시드니 셀던 특유의 빠른 전개와 반전으로 박진감 있게 진행되지만 100년을 담은 이야기라서 제법 긴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여왕 프롤로그 케이트 1982년. 넓은 무도회장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반가운 모습의 유령들로 가득했다. 케이트 블랙웰은 그 유령들이 현실 공간의 인간들과 어울려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현실과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온 이 방문객들이 검은 타이와 길고 화려한 이브닝 가운을 입은 손님들과 어울리는 꿈 같은 광경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다. 메인주, 다크하버의 시더힐 하우스에서 열린 그 파티는 100여 명의 사람들로 들끓었다. 유령들을 포함하지 않고 100여 명이란 이야기겠지. 케이트 블랙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은 키에 날씬한 몸매를 지닌 여자였다. 그러나 당당한 풍채 때문에 그녀는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기도 했다. 단단한 골격과 잿빛 눈,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은 그녀에게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드러내 주었다. 그녀는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칠흑같이 빛나던 순많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얀 서리로 뒤덮였고 상아빛 벨벳의 우아한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피부는 이미 탄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내가 90살이라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90년이란 세월은 모두 어디로 흘러갔단 말인가. 그녀는 춤을 추고 있는 유령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알고 있어. 기나긴 세월을 나와 함께 했으니까. 저들은 한때 내 인생의 일부였지. 케이트 블랙웰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반다의 검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데이비드를 보았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처음 그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던 그때처럼 여전히 젊고 늘씬했다. 데이비드가 그녀를 보며 웃었다. 여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가 그의 증손자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했다. 케이트는 증손자를 찾기 위해 넓은 무도회장을 둘러보았다. 검은 벨벳 재킷과 모직 바지를 입은 증손자 로버트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무대 가까이에서 연주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8살도 안 된 그 소녀는 벌써 매혹적인 눈동자와 가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어린 손자의 모습은 대리석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고조 할아버지 제이미 맥그리거와 너무 닮아 보였다.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로버트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케이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어린 증손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손짓을 하는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10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모래사장에서 건져 올린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반짝 빛났다. 춤추는 손님들 사이로 멈칫거리며 걸어오는 증손자를 바라보며 케이트는 한없는 기쁨을 느꼈다. 이제 나는 과거의 한 부분으로 사라지겠지만 저 아이는 미래지. 나의 사랑스런 증손자가 언젠가는 크루거 브렌트사를 인수하겠지. 로버트가 옆으로 오자 그녀는 그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할머니, 생일 파티가 마음에 드세요? 그렇단다, 로버트. 저 오케스트라의 실력은 정말 최고인데 지휘자가 형편없어요.
케이트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몰라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그 뜻을 알아채고 대답했다. 오, 그 지휘자가 진짜 실력자란 말이지. 로버트가 빙그레 웃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90살 된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케이트 블랙웰은 증손자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둘끼리니까 말이지만 사실은 나도 90살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구나. 로버트는 살며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8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다. 케이트는 손녀가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녀 부부는 무도 회장 안에 있는 그 어느 커플보다 훌륭했다. 로버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할머니가 정답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참 대단한 여자야. 도대체 나이를 모르니 아무도 할머니의 과거를 짐작하지 못할걸. 그때 갑자기 음악이 멈추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렸고 지휘자가 소란한 장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의 젊은 대가 로버트 군을 모시겠습니다. 로버트는 할머니의 손을 한번 꽉 움켜쥐었다. 놓고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사뭇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피아노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가볍게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로버트는 스크라빈을 연주했다. 그의 피아노 선율은 달빛이 비추는 수면 위로 일어나는 잔잔한 파문처럼 무도회장 안으로 번져나갔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저 아이는 천재야. 분명 이 다음에 위대한 음악가가 될 거야. 로버트의 감미로운 연주가 끝나자 무도회장 여기저기서 폭포 같은 갈채가 터져나왔다. 조금 이른 시각에 저녁 식사가 야외에 차려졌다. 넓은 정원은 조명과 리본, 풍선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연주자들이 테라스에서 연주를 하는 동안 집사들과 하녀들이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돌아다니며 최고급 식기인 바카라 유리잔과 리모게스 접시에 음식을 채웠다. 그리고 그때 케이트 블랙웰의 생일을 축하하는 미국 대통령의 전보와 대법원에서 보낸 축하문이 낭독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지사가 케이트 블랙웰을 찬양하는 연설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중에 한 분인 케이트 블랙웰 여사는 전 세계 자선단체에 실로 막대한 자선금을 기부하셨습니다. 블랙웰 재단은 50개국 이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공헌했습니다. 고 윈스턴 처칠경이 한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본인은 케이트 블랙웰 여사를 알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집어치워. 아무도 나를 모른다니까. 저 사람은 마치 위대한 성인에 대한 공적을 줄줄이 읊어나가는 것 같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진짜 케이트 블랙웰의 과거를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도둑의 딸로 태어나 1살도 되기 전에 납치를 당했던 나에 대해서 말이야. 내 몸에 있는 총알 자국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케이트는 고개를 돌려 한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케이트의 시선은 그 남자 뒤에 베일로 얼굴을 가린 사람에게 멈추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와 함께 주지사의 긴 연설이 끝났다. 곧이어 그녀를 소개하는 말이 들리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힘이 있고 당당했다. 여러분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별 볼 일 없는 나이죠. 하지만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나는 기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 중 몇 분들은 오늘 밤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먼 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피곤하시겠죠? 모든 분들이 나와 똑같은 정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케이트 블랙웰의 말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또다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자, 저 유명한 메인 폭풍우가 다가오기 전에 모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와 무도회가 모두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자 케이트 블랙웰은 서재에서 유령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침울해졌다. 이제 나를 케이트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군. 모두들 떠났어. 이런 생각을 하니 그녀의 인생이 자꾸만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추억의 잎사귀들은 어둠 속에서 슬픈 발소리를 낸다고 롱펠로가 말했던가? 얼마 안 있으면 그녀도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난 아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데이비드, 조금만 참아줘요. 곧 당신 곁으로 가겠어요. 할머니, 케이트는 눈을 떴다. 가족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처럼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삐 움직였다. 나의 불멸의 존재들. 살인자 하나, 무시무시한 괴물 하나, 그리고 미치광이 하나. 케이트 블랙웰의 해골들.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온 희망과 고통의 나날들의 종착지란 말인가? 케이트 블랙웰은 생각했다. 그때 케이트의 손녀가 옆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조금 피곤하구나. 잠을 자야겠어. 그녀는 일어나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폭우가 치기 시작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물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따갑게 들려왔다. 케이트 블랙웰의 가족들은 당당하게 곧은 자세로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는 노파를 바라보고 있었다. 번개의 날카로운 날이 번쩍거리며 뒤이어 천둥이 둔탁하게 울렸다. 케이트 블랙웰은 몸을 돌려 가족들을 한 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독특한 악센트를 섞어가며 말했다. 남아프리카에선 이런 것을 돈더스톰이라고 한단다. 또다시 과거와 현재가 뒤엉키기 시작했고 그녀는 친절하고 다정한 그녀의 유령들에 둘러싸여 침실을 향해 걸어갔다. 게임의 여왕 제1부 제2미 1883년에서 1906년 1장 이건 진짜 돈더스톰이야. 제이미 맥그리거가 말했다.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자란 그도 이렇게 사나운 날씨는 처음이었다. 오후 내내 맑던 하늘이 갑자기 거대한 모래구름으로 뒤덮이면서 순식간에 대낮이 캄캄한 밤으로 변해버렸다. 이어서 천둥이 울리고 휙하고 번갯불이 검은 하늘을 한순간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잠잠해졌다. 텐트와 양철로 된 오두막집 위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쳤고 클립 드리프트의 지저분한 거리는 진흙투성이 냇물로 변해버렸다. 마치 대포를 쏘는 듯한 천둥 소리가 계속해서 온 하늘을 뒤흔들었다. 제이미는 황급히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벽돌로 지어진 집이 진흙범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는 과연 클립 드리프트 마을이 무사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사실 클립 드리프트는 마을이 아니라 바알 강둑을 메우고 있는 텐트와 오두막, 마차들의 집결지였다.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캐서 단번에 부자가 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남아프리카로 모여든 허망한 꿈에 사로잡힌 몽상가들이었다. 제이미도 그런 몽상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18살의 키가 큰 미남 청년으로 밝은 회색 눈을 갖고 있었고 시골 청년의 순진함과 명랑한 낙천주의자적 기질을 두루 지니고 있었다. 제이미는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 있는 아버지의 농장을 떠나 에딘버러, 런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이곳 클립 드리프트까지 13,000km를 여행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도와 형제들이 경작한 농장에서 자기 몫을 포기한 제이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것의 수만 배나 되는 돈을 얼마든지 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제이미가 농사라는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이 멀고 황폐한 곳으로 온 것은 오로지 부자가 되려는 꿈 하나 때문이었다.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한껏 들떠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모래 속에 아무렇게나 묻혀 있다는 것이며 그 지역 전체가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금광과도 같다는 소문은 그의 마음을 충분히 들뜨게 하고도 남았다. 토요일 밤, 제이미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식구들에게 다이아몬드 채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식구들은 통나무로 얼키설키 지어진 부엌에 지저분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를 쳐다보았다. 전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남아프리카로 가겠어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제이미는 수줍어하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5쌍의 눈동자는 그를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바라보았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다고?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투로 말했다.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런 소문은 모두 꾸며낸 얘기들이야. 그것은 인간을 정직하고 신성한 노동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그곳까지 가는 비용은 어디서 구하겠니? 남아프리카는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가야 하는데 내겐 쥐꼬리만한 돈도 없지 않니? 형 얀이 말했다. 내게 돈이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갈 필요도 없지. 안 그래?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무일푼일 거야. 내겐 명석한 두뇌와 강인한 어깨가 있어. 난 실패하지 않아. 그러자 그의 누나 메리가 말했다. 애니코드가 실망하겠구나. 그 애는 장차 내 아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야, 제이미. 제이미는 그의 누나를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24살이었지만 40살쯤으로 보였다. 그녀는 평생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지녀보지 못했다. 누나, 내가 누나의 인생을 바꿔주겠어. 제이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릇을 들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늦게 어머니는 제이미의 침대 옆에와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리고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을 제이미의 어깨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녀는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힘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같았다. 얘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거라. 그곳에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넌 반드시 찾게 될 게야. 그러고 나서 그의 어머니는 몸 뒤쪽에서 너덜너덜해진 가죽 지갑을 꺼내 제이미에게 건넸다. 몇 파운드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말아라. 내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빈다, 제이미. 제이미는 에딘버러를 향해 떠날 때 그 손지갑에 50파운드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남아프리카로 가는 길은 무척 험난했기 때문에 제이미 맥그리거는 그곳까지 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그때 제이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어머니가 준 50파운드에다 에딘버러에 있는 노동자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해본 돈이 전부였다.
제이미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으로 떠나는 워머캐슬호의 승무원으로 등록했다. 석탄을 공급받기 위해 마데이라와 세인트 헬레나에만 잠시 쉬었을 뿐. 항해는 3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고 위험한 여행이었다. 제이미는 배가 떠나는 순간부터 멀미를 시작했다. 하지만 명랑함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이아몬드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배가 적도 가까이 접근하자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아프리카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되는 열기 때문에 제이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워머캐슬호는 이른 새벽에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본토와 로벤섬을 나누는 좁은 해협을 조심스레 지나 테이블베이에 닻을 내렸다. 아직 해 뜨는 시각이 아니었지만 제이미는 갑판에 섰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도시를 굽어보고 있는 테이블산의 위용이 드러났다. 마침내 그는 꿈에도 그리던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이었다. 배가 선창에 바짝 붙자 제이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사람들의 무리가 갑판으로 몰려들었다. 검은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피부의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낚아채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신문과 사탕, 과일 등을 팔고 있었고 음료수를 담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는 행상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끌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늘은 시커먼 파리대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선원들과 짐꾼들은 재빨리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갔고 승객들은 자기의 여행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움켜쥐었다.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제이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말했다. 율컴 반데 카이프, 네? 헛, 줄마인 파파진 외겐끼젠. 와빼 디디? 위스토우. 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케이프타운은 제이미의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벽돌이나 돌을 써서 2, 3층 정도로 크게 지어진 창고 옆에는 작은 강철 상회가 있고 그 옆에는 채소 가게, 그리고 담배 가게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제이미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그들 중에는 꼭 끼는 옛날식 바지와 팔과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낸 자루를 입고 있는 카피르인들도 눈에 띄었다. 카피르인들은 2명의 중국인들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중국인들은 푸른색 프록의 끄트머리를 조심스레 말아 올려 밀짚 모자 끝에 매달고 있었다. 또한 체구가 당당하고 빨간 얼굴을 가진 보어인 농부들도 있었다. 보어인들은 마차에 감자, 옥수수, 그리고 야채들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고 있었다. 건너편에서는 검은색의 벨벳 바지와 코트, 챙이 넓은 펠트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문 남자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커다란 실크 보닛과 검은색 베일을 갖춰 입은 부인들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흙 묻은 옷 보따리를 머리에 인 세탁부들이 빨간색 코트를 입은 군인들 옆을 스쳐바삐 지나갔다. 이 모든 광경이 제이미에게는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맨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배에 같이 탔던 선원이 소개해준 값이 싼 하숙집을 찾는 일이었다. 하숙집 주인은 풍만한 가슴을 가진 뚱뚱한 중년 과부였다. 그녀는 제이미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조잉 율군? 제이미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당신은 영국인이군요. 금을 찾으러 왔나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왔나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이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곳이 마음에 들 거예요. 당신 같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온갖 편의를 봐주고 있으니까. 제이미는 이 부인이 몸을 파는 여자들과 같은 종류의 여자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벤스터 부인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은 나를 디디라고 부른답니다. 그녀가 앞니를 드러내며 활짝 웃어 보였다.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지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이미는 주인 여자가 가져다 준 지도를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시 안쪽으로 2마일에 걸쳐 있는 농장들과 포도밭을 따라 론데보슈, 클레어몬드, 그리고 와인버그가 내륙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반대편으로는 바다를 향해서 C포인트와 그린포인트가 있었다. 제이미는 부유한 주택지를 지나 스트랜드 거리와 브리 거리를 걸어보았다. 평평한 지붕과 거리에서 솟아오른 듯이 높고 뾰족하게 만들어진 테라스를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그와 원수라도 진 듯이 달려드는 파리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제이미가 하숙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곳 역시 파리들이 득실대고 있었다. 벽과 테이블, 침대, 어디에나 파리들로 까맣게 뒤덮여 있었다. 그는 하숙집 주인에게로 갔다. 부인, 내 방의 파리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파리가. 그녀는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제이미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참는 수밖에 없어요. 곧 익숙해질걸요. 두고 보세요. 케이프타운의 화장실 시설은 지극히 원시적이고 야만적이었다. 해가 지면 냄새나는 수증기가 담요처럼 도시를 뒤덮었고 그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제이미는 참고 견뎌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돈 없이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숨을 쉬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다.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이튿날 제이미는 운송회사에서 말을 모는 일을 시작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저녁 식사 후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들을 몰래 숨겨와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다. 맛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음식들을 가까스로 삼키면서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오트 케이크나 따뜻한 빵이 한없이 그리워지고는 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므로 고된 일이나 숨 쉴 때마다 들어오는 불결한 공기,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파리 때문에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행운의 날이 왔다. 그의 손지갑 속에 200파운드라는 돈이 마술처럼 채워진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케이프타운을 떠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클립 드리프트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가는 마차 예약은 한 내륙 여행 회사가 부두 근처에 있는 목재 창고에서 맡아 하고 있었다. 제이미가 그곳에 도착한 아침 7시에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곳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마차의 좌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이나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러시아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영국 등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제이미가 알아들을 수 없는 각각 다른 언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매표인에게 표를 달라는 아우성이었다. 그때 제이미는 몸집이 큰 아일랜드인 하나가 사무실에서 인파를 해치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 오라질 놈의 마차는 앞으로 6주 후까지 모두 예약이 됐어. 제이미의 말에 아일랜드인은 지긋지긋하다는 투로 내뱉었다. 그는 재빨리 제이미의 얼굴에 스치는 절망의 그림자를 읽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한 사람당 50파운드나 달라는 거야. 정말 믿기 힘든 노릇이었다.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가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지. 더치 익스프레스로 가는 길과 그냥 걸어가는 길이지. 더치 익스프레스가 뭡니까? 벌로크 마차야. 1시간에 3km를 가니까. 당신이 그곳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아마 다이아몬드는 모두 없어졌을 거야. 제이미 맥그리거는 다이아몬드가 모두 사라져버릴 때까지 우물거릴 수가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내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정오 무렵 기발한 방법 하나를 알아냈다. 우편창고라고 적혀있는 마차를 세놓는 집을 지나는 순간 그에게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마른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가 수레에 우편물을 가득 싣고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클립 드리프트까지 우편물을 배달하십니까? 그렇소. 지금 싣고 있는 거요. 제이미는 희망의 소용돌이 같은 것을 느꼈다. 승객도 봤습니까? 때로는. 그는 제이미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몇 살이나 됐소? 쳇, 별 질문을 다 하는군. 18살이요. 왜요?
21살이나 22살이 넘은 사람은 받지 않소. 건강은 좋으슈? 점점 더 이상한 질문을 하는군. 물론이죠. 말라깽이 남자가 몸을 길게 뻗었다. 괜찮아 보이는구먼. 1시간 안에 떠납니다. 요금은 20파운드요. 제이미는 꿈만 같았다. 좋아요. 가서 가방을 가지고. 여행 가방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공간에는 셔츠 한 벌과 칫솔 1개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요. 제이미는 마차를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작고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몸체는 마치 우물처럼 움푹 패여 있어 그 안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그 우편물 위에 한 사람의 마부와 등을 대고 앉을 만큼의 좁은 공간이 있었다. 좋습니다. 얼른 가서 셔츠와 칫솔을 가져오지요. 제이미가 돌아왔을 때 마부는 수레에 말을 메고 있었다. 수레 옆에 2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남자는 키가 작은 흑인이었으며 다른 남자는 키가 큰 금발의 스웨덴 사람이었다. 이들은 마부에게 돈을 건네주고 있었다. 잠깐만요. 내가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소. 어서 타요. 우리 3사람이 다 간단 말입니까? 그렇소. 그렇게 작은 마차에 그들 모두가 탄다는 것은 제이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제이미는 2명의 승객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내 이름은 제이미 맥그리거입니다. 나는 왈라요. 키가 작은 흑인이 말했다. 나는 피터슨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키가 큰 금발의 남자가 말했다. 이런 방법을 발견한 우리들은 상당히 운이 좋은 거지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다니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제이미의 말을 들은 피터슨이 말했다. 사람들은 이 우편마차를 다 알고 있어요. 맥그리거. 단지 이걸 타고 가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 뿐이지. 제이미가 그 말뜻을 묻기 전에 마부가 말했다. 갑니다. 제이미는 한가운데 앉았다. 좌석에 들어앉으니 너무 좁고 무릎들은 서로 부딪혔고 등은 마부석의 딱딱한 나무 등판에 눌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움직이거나 심지어 숨 쉴 공간도 없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군. 제이미는 이런 말로 비참한 자신을 위로했다. 이랴. 마부가 소리치자 말들은 케이프타운의 거리를 달려 클립드리프트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향해 거칠게 달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벌로크 마차로 갔다면 클립드리프트까지 훨씬 편안히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승객을 나르는 그 마차는 이글거리는 겨울 태양을 막아줄 커다란 커튼도 갖췄으니까. 그리고 각 마차마다 12명의 승객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좌석이 넉넉했다. 또한 정거장에서 멈출 때마다 시원한 청량 음료가 제공되었으며 시간은 열흘이었다. 그러나 우편 마차는 달랐다. 말과 마부를 바꾸기 위하여 멈출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게다가 그 마차는 거친 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렸다. 마차에 먹을 물이 있을 리가 없었을 뿐더러 마차가 한번 덜커덩거릴 때마다 엉덩이에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제이미는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생각했다. 밤이 되어 멈출 때까진 견딜 수 있어. 뭘 좀 먹고 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밤이 되어도 마차는 말과 마부를 바꾼 다음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언제 쉬고 언제 먹죠? 그런 건 없어. 우린 직행하는 거요. 아시다시피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마부가 말했다. 마차는 밤새도록 달렸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면서도 작은 마차는 금방이라도 계곡으로 곤두박질을 칠 듯 빨랐다. 제이미의 몸은 온통 멍투성이가 되었다. 계속 흔들리는 마차 때문에 그는 매우 피곤했다. 하지만 요동치는 마차 안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잠깐씩 졸 때마다 깜짝 놀라 깨고는 했다. 배도 몹시 고프고 몸 여기저기가 죄어드는 듯 아파왔지만 그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어쩌면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앞으로의 여행길은 10,000km나 되는 거리였다. 제이미 맥그리거는 그때까지 자신이 과연 살아있을지 의문이었다. 이튿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자 고통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러나 제이미나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평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서야 제이미는 마부가 왜 젊고 튼튼한 사람을 골랐는지 깨달았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레이트 카루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진짜 황야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황량한 초원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승객들은 텁텁한 열기와 뿌연 먼지, 쉴 새 없이 들러붙는 파리떼로 인해 숨을 헐떡였다. 이따금씩 아지랑이 사이로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혼자 말을 탄 외로운 사람들도 있었고 18마리에서 20마리의 황소가 끄는 마차들도 있었다. 거대한 마차는 수천 킬로그램의 물품, 텐트, 땅 파는 연장, 난로, 석탄 또는 석유 램프 등을 싣고 있었으며 마부는 기다란 채찍으로 이랴 하고 소의 등을 때리며 마차를 몰았다. 이게 바로 클립 드리프트의 미친 사냥꾼들의 생명줄이었다. 우편 마차가 오렌지강을 건너자마자 지옥과도 같던 초원은 좀 더 온화하게 바뀌었다. 짧던 관목들이 점점 키가 큰 녹색 관목들로 바뀌었으며 땅도 훨씬 빨갛고 풀잎은 산들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리고 키 작은 가시나무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제이미는 계속 되뇌었다. 그러자 희망의 빗줄기가 그의 지친 몸 위로 비추는 것 같았다. 꼬박 나흘을 길 위에서 보낸 후 마침내 그들은 클립 드리프트 외곽에 도착했다. 사실 제이미 맥그리거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핏발선 그의 두 눈에 비친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딴판이었다. 그곳에는 도로와 바알 강변에 줄줄이 늘어선 텐트와 마차의 대열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저분한 길에는 야한 색깔의 재킷을 걸친 카피르인과 투기꾼, 백정, 빵 굽는 사람, 도둑들로 우글거렸다. 그리고 클립 드리프트 한 중앙에는 나무와 철 구조물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곳은 가게, 당구장, 식당, 다이아몬드 매매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구석에는 곧 무너질 것 같은 로얄 아치 호텔이 있었는데 길게 늘어선 방들에는 창문조차 없었다. 제이미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다리가 지칠 대로 지쳐 무거워진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일어날 기력을 모을 때까지 그렇게 누운 채로 가만히 있었다. 눈앞이 핑핑 돌았다. 얼마 뒤에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틈을 헤집고 호텔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에게 주어진 방은 무척 좁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고 파리들이 우글대는 곳이었다. 그래도 간이 침대가 하나 있어서 그는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워 옷을 입은 채로 금방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그렇게 무려 18시간 동안 잠을 잤다. 잠을 깬 제이미는 온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왔어. 내가 해낸 거야.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엄청난 허기를 느꼈다. 호텔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음식점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길 건너편에 작은 식당이 한 군데 있었다. 그는 갈고리같이 생긴 생선 프라이와 가늘게 저며 구운 양고기, 그리고 시럽에 담긴 빵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던 제이미의 위장은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서 그런지 심하게 뒤틀렸기 때문에 그는 속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주위에 있는 테이블마다 투기꾼들이 이곳의 최대의 관심거리인 다이아몬드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호프타운 주변에도 다이아몬드는 약간 남아있지만 컴벌리는 조버그보다 더 밀집되어 있어. 지난주에 발굴한 더 토이츠펜에서 있었던 소식 들었어? 사람이 들 수도 없을 만큼 큰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온대. 크리스티아니에서 새로운 게 발견됐대. 난 내일 그곳으로 가야겠어. 사실이었다. 사방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있었다. 제이미는 너무나 흥분되어 남은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서를 본 제이미는 아찔했다. 한 끼에 2파운드 3실링이라니 조심해야겠는걸?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직도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나, 맥그리거? 제이미는 뒤를 돌아보았다. 함께 우편마차를 타고 온 피터슨이었다. 물론. 그렇다면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바알강은 저쪽이야. 피터슨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같이 걸었다. 클립드리프트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으며 관목 한 그루 없는 황무지였다. 또한 먹색의 먼지가 대지를 가득 메우고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바알강은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가까이 접근할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강둑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양편으로 줄지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흙을 퍼내거나 테이블 위에서 돌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닌 장비는 최신식 토질 검사 기계로부터 재래식 물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사람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으며 덥수룩한 수염에 화려한 플란넬 셔츠와 코르덴 바지, 고무장화를 신고 펠트 모자와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똑같이 다이아몬드나 돌을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가 달린 넓은 가죽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제이미와 피터스는 강둑 끝까지 걸어갔다. 한 남자와 어린 소년이 사금을 찾기 위해 끙끙거리며 커다란 암석을 치우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들의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옆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수레에 흙더미를 올려놓고 채질을 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채를 흔들면 다른 사람은 물을 부어 흙을 씻어 내려보냈다. 그런 다음 커다란 자갈을 골라내어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쉬워 보이는데? 제이미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믿지 마, 맥그리거. 여기 온 지 한참 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에 잘못 온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지?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지 알아? 모두 부자가 되겠다고 말이야. 2만 명은 좋게 넘어. 그런데 여기에는 다이아몬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 혹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야. 또 겨울에는 무지무지 덥고 여름에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그 유명한 돈더스톰과도 싸워야 하지. 게다가 이 먼지와 파리때, 악취를 견뎌야 하잖아. 목욕도 할 수 없고 허리 펴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조차 부족한 데다 화장실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매주 바알강에서 나는 익사사고만이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지. 나는 여기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제이미는 더럽혀진 셔츠를 입은 소년을 보고 말했다. 한 삽의 흙을 퍼올리기 위해서지. 하지만 그들이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제이미는 피터슨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화장실로 사용되는 도랑 옆에 가득 쌓인 도살당한 소와 양, 염소더미 앞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썩은 냄새는 하늘을 찌를 듯이 독했다. 이제 무얼 할 거야? 땅을 파는데 필요한 도구를 구해야지. 마을 한가운데 살로몬 반 데르메르베 자파상이라는 간판이 있는 가게가 있었다. 제이미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키 큰 흑인이 가게 앞에서 짐을 부리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근육을 가진 그는 제이미가 본 흑인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다. 그의 눈은 짙은 검은색이었으며 날렵한 콧날과 굵은 턱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이 풍겨났다. 그때 그는 라이플총이 담긴 무거운 나무 상자를 어깨에 걸쳐 매고 뒤를 돌다 바닥에 떨어진 양배추 잎을 밟고 그만 미끄러졌다. 본능적으로 제이미는 미끄러지는 그를 붙잡아 주었다. 그러나 흑인 청년은 제이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보어인 투기꾼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 애는 바로롱족의 반다야. 반대로 메르베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시건방진 흑인 놈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놈의 반투족들은 자기네 족속이 지구 전체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가게 안은 시원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거리를 한참이나 걸어온 제이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또한 가게 내부는 이국적인 향기가 풍겼으며 수많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는 농산물과 맥주, 우유, 버터, 시멘트, 주스, 다이너마이트, 화약, 도자기, 가구, 총, 페인트, 니스, 베이컨,
마른 과일, 안장, 비누, 술, 종이, 설탕, 차, 담배 등등 없는 것이 없었다. 10여 개의 선반에는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플랜더스 셔츠와 담요, 신발, 보닛, 안장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한 부자임에는 틀림없어. 그때 제이미의 등 뒤에서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이미의 뒤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소녀는 15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아주 재미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트 모양처럼 생긴 뼈대와 겁이 없어 보이는 코, 짙은 초록색 눈을 가진 곱슬머리였다. 소녀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본 제이미는 그 소녀가 16살쯤 되었겠다고 생각했다.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하는데 장비가 필요해서요. 필요하신 장비가 뭔데요? 그 순간 제이미는 이 소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그냥 평범한 걸로 주세요. 평범한 게 어떤 건가요? 아, 네. 제이미는 망설였다. 삽이요. 그게 전부예요? 그제야 제이미는 그 소녀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소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무엇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다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골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미스터. 맥그리거. 제이미 맥그리거입니다. 나는 마거릿 반데르 메르베예요. 그녀는 가게 뒤쪽을 살피며 말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데르 메르베 양. 방금 도착했나요? 아니요, 어제요. 우편마차를 타고 왔죠. 그런 모험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우편마차를 타고 오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녀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하지만 제이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아무튼 고마워요. 무이클리페를 찾으시려는 건가요? 무이클리페라니요? 그건 네덜란드 말로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에요. 예쁜 돌이란 뜻이죠. 네덜란드인이세요? 네, 우린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알고 있어요. 그녀의 눈이 가게 뒤쪽을 살폈다. 이 주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찾을 때 선별을 잘해야만 해요. 맥그리거 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꼬리를 붙잡고 맴돌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스러기를 찾아내려고 야단들이죠.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당신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뭐든지 알고 계시니까요. 1시간 반 정도만 있으면 틈이 나실 거예요. 꼭 다시 들르겠어요. 고마워요. 반데르 메르베 양. 제이미는 소녀에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 밖으로 나왔다. 통증이나 고통 같은 것은 완전히 잊은 채 행복감에 빠져 있었다.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만 알려준다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껄껄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자신은 아직 젊은데 곧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제이미는 대장간과 당구장, 그리고 대 6개쯤 되는 술집을 지나 길 아래로 계속 걸어갔다. 그리고 한 낡은 호텔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알다 밀러 목욕탕, 온수 및 냉수 목욕탕.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깨끗한 탈의실 완비. 내가 마지막으로 목욕을 한 게 언제였더라? 그렇지, 배에서 물 한 동이로 목욕을 했을 때군.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향의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이미가 부엌에서 목욕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제이미, 그 아래를 꼭 씻어야 한다. 그는 돌아서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2개의 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탕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여탕이었다. 제이미는 남탕으로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물었다. 요금이 얼마죠? 냉수욕은 10실링, 온수욕은 15실링입니다. 제이미는 망설였다. 그러나 긴 여행을 한 뒤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싶은 욕망을 참기가 매우 어려웠다. 냉수욕을 하겠소. 제이미는 결국 냉수욕을 선택했다. 이런 곳에다 자신의 돈을 내버릴 수는 없었다. 아직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까. 종업원이 그에게 노란색 비누 한 개와 작은 타올을 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쪽이요. 제이미가 들어간 방은 커다란 철제 욕조와 벽에 걸린 옷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종업원이 커다란 나무 양동이에서 물을 퍼 욕조에 채워주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옷을 저 못에 걸어두십시오. 제이미는 종업원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벗었다. 잠시 때로 얼룩진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다가 그는 발 안쪽을 욕조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딱딱거리는 이를 꽉 물며 단숨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몸을 담갔다. 그가 목욕을 끝냈을 때 욕조 안의 물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는 다 해진 수건으로 물기를 대강 닦은 다음 옷을 입었다. 그러나 셔츠와 바지가 더러워서 다시 입기가 싫었다. 갈아입을 옷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니 가진 돈이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왔다. 목욕탕에서 나온 제이미는 선다. 우어라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맥주와 점심을 주문했고 양고기와 커틀릿과 토마토, 소시지, 감자 샐러드와 피클이 나왔다. 제이미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주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코레스버그 근처에서 21캐럿짜리 돌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어.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한 개만 발견했다면 그건 헤브론에서 또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대. 난 그곳으로 가볼까 생각하는데. 자넨 바보야. 큰 다이아몬드는 오렌지강에 있다고. 스탠드바에서는 깃이 없는 플란넬 셔츠와 코르덴 바지를 입은 남자가 커다란 잔에 담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난 헤브론을 샅샅이 뒤져봤어. 물자가 필요해. 그 남자가 바텐더에게 말했다. 바텐더는 뚱뚱하며 체격이 크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였다. 그는 찌그러진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을 할 때마다 주름이 더 많이 잡히곤 했다. 이봐요, 손님. 물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봤어? 내가 왜 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슈? 돈만 모으면 나도 직접 오렌지강을 뒤질 생각이요. 그는 더러운 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은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선생께 조언을 해드리지.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 씨를 만나보시오. 그는 가게 전체와 이 마을 반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당신이 그의 마음에 든다면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요. 남자는 바텐더를 올려다보았다. 그래, 정말 그가 나를 구해줄까? 내가 아는 몇 사람도 그렇게 했었죠. 당신은 일을 하고 그 사람은 돈을 투자하지요. 즉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죠. 제이미 맥그리거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보았다. 그에게 남은 120파운드라면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충분할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클립 드리프트의 물가가 너무 비쌌다. 반데르 메르베의 가게에서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제 밀가루 한 포대가 5파운드인 것을 보았다. 설탕 1파운드는 1실링이었으며 맥주 한 병은 5실링이었다. 비스킷은 1파운드당 3실링이었고 계란 한 줄은 7실링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해 간다면 그가 가진 돈은 조만간 바닥날 것이 뻔했다. 여기서 새끼 먹는 값으로 고향에선 1년을 살 수 있을 텐데. 제이미는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내 뒤에 누군가, 예를 들면 반데르 메르베 같은 돈 많은 사람만 있다면. 제이미는 서둘러 음식값을 지불하고 자파상으로 향했다.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는 카운터 뒤에서 라이플 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고 말랐으며 구렛나룻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밝은 금발, 작고 검은 눈, 커다란 주먹코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조그만 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의 딸은 엄마를 닮은 게 분명해. 실례합니다. 반데르 메르베가 올려다보았다. 네? 반데르 메르베 씨인가요? 제 이름은 제이미 맥그리거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왔지요. 다이아몬드를 캐러 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간혹 후원자가 돼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메르베는 얼굴을 찡그렸다. 제기랄, 누가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몇 사람을 도와줬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치 산타클로스인 줄 생각하니. 내겐 120파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여기서 많은 것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사판자로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적당한 장비만 갖출 수 있다면 기회는 더욱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미는 열심히 설명했다. 메르베는 그의 작은 두 눈으로 제이미를 뚫어지게 살폈다. 뭐라고? 자네가 다이아몬드를 찾아낸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지? 저는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왔어요. 반데르 메르베 씨. 부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곳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곳에 다이아몬드가 있기만 하다면 난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맹세코 우리 두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말겠어요. 메르베는 다시 얼굴을 찌푸리며 제이미에게 등을 돌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제이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그냥 서 있었다. 제이미가 긴장을 풀었을 때 메르베가 불쑥 물었다. 자네는 벌로크 마차를 타고 왔지? 아닙니다. 우편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자 메르베는 다시 제이미를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을 내뱉었다. 같이 이야기해보지. 그들은 메르베가 살고 있는 가게 뒤편의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은 부엌 겸 식당, 침실로 사용되는 방으로 두 개의 침대 사이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벽의 윗부분은 식량을 담았던 종이 상자로 얼기설기 메워져 있었고 아랫부분은 진흙과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한쪽 벽 중간 부분을 뚫어 창문을 만들었고 비가 오는 날은 그곳을 판자로 막았다. 식탁은 두 개의 나무 상자 위에 커다란 판자를 깐 것이었다. 그리고 커다란 상자를 식탁 옆에 세워놓고 그것을 찬장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한 실내 풍경을 통해 제이미는 반데르 메르베라는 인물이 결코 돈을 쉽게 쓰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메르베의 딸은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따금 그녀는 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제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왜 저렇게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식탁에 앉자 메르베가 말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거두어 주신 이 풍부한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며 인생의 유혹으로부터 구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길고 보람찬 생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께 거역하는 자들을 벌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그는 숨 돌릴 새도 없이 딸에게 말했다. 고기를 가져와라. 저녁 식사는 검소했다. 돼지고기 조금과 삶은 감자 3개, 그리고 스프가 전부였다. 더구나 제이미의 접시에 놓인 음식은 너무 적었다. 그들은 식사 중에 계속 말을 나누었지만 마거릿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 메르베가 말했다. 맛있게 먹었다, 마거릿. 그의 목소리에서는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제이미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다시 이 일에 관해 얘기할까? 메르베는 목재 캐비닛 꼭대기에서 기다란 파이프를 꺼낸 다음 담뱃가루를 채우고 불을 붙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연기 사이로 제이미를 집요하게 응시했다. 이곳 클립드리프트의 채굴자들은 모두 바보들 뿐이야. 다이아몬드는 적은데 채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 1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술렌테르뿐이지. 저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짜 다이아몬드지. 아무 쓸모도 없는. 자네, 나를 따를 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쿠아스. 제이미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크리쿠아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부족이야. 그들도 다이아몬드를 찾아. 아주 큰 것을 말이야. 그리고 이따금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러면 그것을 딴 물건으로 바꿔주지. 그는 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이 어디서 다이아몬드를 캐는지 알고 있어. 그렇다면 왜 손수 나가서 캐지 않으십니까? 반데르 메르베 씨? 메르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를 비울 수가 없거든. 사람들이 물건들을 전부 훔쳐갈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서 보석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가 필요해. 적당한 인물만 찾게 되면 나는 그에게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제공해 줄 걸세. 그는 잠시 파이프를 빨았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도 가르쳐주고. 제이미는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반데르 메르베 씨, 제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메르베는 아무런 말 없이 제이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간단하게 잘라 말했다. 좋아. 다음날 아침 제이미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는 아프리카어로 적혀 있었다. 내가 자네한테 설명을 해주지. 계약서에 우리는 완전히 동업자라고 씌어 있어. 난 자금을 대고 자네는 일을 한다. 그리고 동등하게 분배한다. 알겠나? 제이미는 메르베의 손에 쥐어 있는 계약서를 보았다. 알아보기 어려운 아프리카어 한가운데 2파운드라는 액수가 써 있었다. 제이미는 그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뭐죠? 반데르 메르베 씨? 그것은 자네가 캐내는 다이아몬드 중 절반을 소유하는 외에 노동의 대가로 매주 2파운드씩 얹어준다는 뜻이야.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곳에서 자네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자넨 적어도 노동의 대가만이라도 벌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이미는 메르베가 매우 양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이미는 그를 힘껏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가 고마웠다. 메르베가 말했다. 자, 이제 자네에게 장비를 지급하지. 2시간이나 걸려서 고른 제이미의 장비는 작은 텐트와 침구류, 취사도구, 채 2개와 성광기, 곡괭이, 삽 2개, 양동이 3개, 그리고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이었다. 도끼와 램프, 파라핀류, 성냥, 비누도 챙겼고 음식은 육포, 과일, 설탕, 커피, 소금을 준비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흑인 하인 반다는 말없이 제이미가 가방 챙기는 일을 도왔다. 이 거구의 사나이는 한 번도 제이미를 쳐다보거나 말을 붙이지도 않았다. 제이미는 그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마거릿은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제이미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아는 체 하지 않았다. 메르베가 제이미에게 말을 건넸다. 타고 갈 노새는 집 앞에 있네. 반다가 짐 싣는 것을 도와줄 거야. 감사합니다. 반데르 메르베 씨. 메르베는 숫자가 가득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모두 120파운드일세. 제이미는 그것을 보고 넋 빠진 사람처럼 메르베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무슨 소리야. 메르베의 작은 얼굴이 분노로 거무죽죽해졌다. 자네는 그럼 내가 이것들을 모두 공짜로 제공한다고 생각하나? 좋은 노새에다 동업자 계약까지 해주고 일주일에 2파운드씩이나 주는데 말이야. 자네가 맨손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왔다면 잘못 찾아왔네. 그는 짐을 끄집어내리기 시작했다. 제이미는 급히 소리쳤다. 안 돼요. 반데르 메르베 씨.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전부 좋아요. 마침 돈을 갖고 왔으니 됐어요. 그는 손지갑에서 저축했던 돈을 모조리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반데르 메르베는 잠시 망설였다. 좋아. 잘못 생각했던 게 분명하겠지? 이 마을엔 사기꾼들이 득실거려. 나와 거래를 하려는 사람도 일단 경계를 해야 하니까. 물론이지요. 그러셔야지요. 제이미는 그 말에 동감의 뜻을 표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돈 벌 기회를 주다니 나는 참 행운아야. 그때 메르베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지도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곳이 자네가 무이클리페를 캐야 하는 곳이야. 바알강 북쪽 벌판에 있는 마제르담 북쪽이야.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보던 제이미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고동쳤다. 몇 킬로미터쯤 되나요? 이곳에선 거리를 시간으로 재지. 그 노새를 타고 가면 아마 사나흘이면 도착할 거야. 돌아오는 길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지. 제이미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다시 클립 드리프트의 거리로 돌아온 제이미 맥그리거는 이제 여행객이 아니었다. 그는 채굴자였고 투자가였고 자신의 인생을 단번에 바꿀 기회를 얻은 행운아였다.
짐을 마차에다 실은 반다는 가게 앞에 있는 말뚝에 노새의 고삐를 맸다. 고마워. 그 말을 듣고 반다는 그의 눈을 조용히 응시하더니 말없이 들어갔다. 그러자 제이미는 반다가 묶어놓은 노새의 고삐를 풀고 말했다. 가자, 동업자. 무이클리페를 캐러 가자. 마차는 천천히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 해가 지자 제이미는 냇가에 캠프를 치고 짐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지친 노새에게 물과 먹이를 주었다. 그런 다음 자신도 맥주와 말린 열매, 커피를 마셨다. 그곳은 이상한 소리들이 밤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냇가 아래쪽에선 야생동물들의 발굽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제이미는 무시무시한 야수들이 들끓고 있는 이상한 원시의 나라에서 아무런 보호수단도 없이 밤을 지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리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그는 자는 동안 작은 소리에도 몇 번씩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고는 했다. 그는 도저히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고향의 아늑한 침대가 너무나 그리웠다. 잠깐씩 눈을 붙이긴 했지만 꿈에서도 무서운 사자와 코끼리, 그리고 그에게서 다이아몬드를 뺏어가려는 수염난 남자 때문에 몸을 뒤척여야만 했다. 다음날 새벽 제이미가 피로에 지쳐 겨우 눈을 떴을 때 밤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노새가 죽어 있었다.